그날 진짜 인생을 끝내려 했어요. 근데 웃기게도 배가 고팠어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먹고 싶었을 뿐인데 그 한 통의 전화가 절 다시 살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 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올해 43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엄마, 평범한 아내였죠. 아침에 일어나 밥 짓고 아이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평범함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5해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학생 딸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술자리, 회식, 그리고 여자 문제까지 처음엔 참고 살았어요. 아이가 아빠 있는 집에서 자라길 바랐거든요. 딸아이가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제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마음은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저축해둔 돈마저 빼간 날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당당했어요. 나 혼자서도 잘 키워볼 거야. 누구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김밥 장사도 하고 마트 계산대도 서고 식당 서빙, 건물 청소, 새벽 신문 배달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3군데를 뛰며 잠은 서너 시간 잘 뿐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아침 8시엔 마트에 출근하고 오후엔 식당에서 서빙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고 씻고 누우면 금방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손끝이 저리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순간 주저앉을 뻔했죠. 손님이 건넨 지폐가 제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혈압이 너무 높고 당 수치도 위험해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원인일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그 말에 그냥 허탈하게 웃었어요. 저 일 안 하면 딸이랑 굶어요. 병원비도 내기 힘든데 어떻게 쉬어요? 하지만 의사는 더욱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무거운 거 드는 일은 절대 피하세요. 한 번 쓰러지면 그때는 더 큰 비용이 듭니다.
그날 이후로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은 못하게 됐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빠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건 곧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식당 주인도 마트 점장도 말은 좋게 했지만 결국엔 같은 뜻이었죠. 요즘 젊은 알바생도 힘들어하는데 건강 괜찮으시겠어요? 힘든 일인데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그 뒤엔 늘 이번 주까지만 나오세요.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버텨보려고 약을 먹으면서 청소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걸레질을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끝이 저려서 고무 장갑을 벗기도 힘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을 닦다가 일어서지 못해 한참을 주저앉아 있던 날도 있었죠. 반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주머니, 이 일은 좀 힘드실 거예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젊은 사람도 힘들어하는 일인데. 그 말 듣고 돌아서는데 계단 밑에 길게 늘어진 제 그림자가 참 초라하더군요. 마치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나마 하던 가게도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집에만 있고 알바 자리도 다 끊겼어요. 구인 광고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채용 보류, 당분간 신규 채용 없음 이라는 문구만 보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에게 내일 이란 단어는 그저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면 내일도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 내일이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전기요금, 독촉 문자, 카드사, 연체 알림, 밀린 월세, 통지서가 문틈에 꽂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두려웠어요. 어떤 독촉장이 또 와 있을지, 어떤 경고 문자가 떠 있을지.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숨죽이고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통화 연결음만 들려도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그런 엄마 눈치를 매일 봤죠. 엄마, 오늘은 왜 밥 안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너 다 먹어? 사실은 저도 너무 배고팠습니다. 속이 쓰리고 어지러웠어요. 근데 딸 밥그릇에 있는 계란 하나, 김 한 장이라도 제가 빼먹는 게 죄 같았어요. 딸이 밥 한 술 뜰 때마다 제 입에 침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니까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떨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앉은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젊은 분 구해요. 이 일은 체력이 좀 돼야 하거든요.
아, 43이세요? 일단 연락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매번 찢어 놓았습니다. 일단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은 연락 안 드리겠습니다. 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면접장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비 아끼려고 2 정거장을 걸었습니다. 비닐 우산은 찢겨 있었고 바람이 불어 비까지 얼굴에 다 맞았어요. 차가운 빗물이 옷깃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택시를 탈 돈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엔 교통비 몇천 원, 지갑엔 카드 2장 둘 다 잔액 부족. ATM 기계 앞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를 넣어봤지만 역시나 출금 가능 금액이 없습니다. 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떴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신발을 벗는 그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딸은 학원에 가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남은 시간을 세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숨이 가팠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답답하고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힘들고 하루를 버티는 게 전쟁 같았어요. 딸에게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젠 정말 끝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고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딸에게는 이런 무능한 엄마가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서랍을 열고 편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펜을 잡는 손이 후들거렸어요. 지아야,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종이 위에 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는데 그마저도 닦을 힘이 없었어요. 손으로 눈물을 훔치려 했지만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허기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어제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사람 마음은 죽고 싶어도 몸은 끝까지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음식을 찾으라고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찬밥 반 덩어리, 김치 한 줌. 냄비 안엔 식은 미역국 한 그릇. 딸이 아침에 남긴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제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애 거야. 지아가 저녁에 먹어야 해. 이상하리만큼 그 생각만 들었어요. 손끝이 얼얼했어요. 냉장고 문을 닫고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먹고 끝내자. 이상하게 그 한 끼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세상 마지막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고 싶었어요. 차가운 찬밥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나? 그 생각이 들었지만 배는 너무 고팠고 마음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지도 앱을 켜니 근처 식당 이름들이 주르륵 떴어요. 국밥집, 분식집, 백반집, 하나같이 따뜻한 밥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곳을 골랐어요. 리뷰에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인심이 후해요.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손가락이 저절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연결음이 몇 번 울렸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식당 맞나요? 네. 어떤 메뉴 찾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순간 울컥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인지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 그게 제가 지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지금 가진 게 반밖에 없는데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내일 일자리 구하면 꼭 갚을게요. 말을 하며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전화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사라졌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는 불판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더군요. 그 몇 초가 마치 한참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아, 괜히 했다. 창피하게 전화 끊어야겠다. 끊으려는 찰나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혼자세요? 네. 아, 네. 혼자예요. 주소 좀 알려주실래요? 배달해 주시려는 건가요? 배달비는 아니요. 그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어졌습니다. 직접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단호했어요. 장난이나 동정이 아닌 뭔가 절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냥 밥이나 대충 먹을 걸. 그러다 문득 무섭게 후회가 밀려왔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 오면
어떡하지? 혼자 사는 여자 집인 걸 알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 쪽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20분쯤 지났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문틈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군요. 따뜻한 음식 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식당 앞치마를 두른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사장님이었어요. 손에는 하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드시면 더 외로워요. 나도 마침 밥 시간인데 같이 먹을까요?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목소리도 체면도 다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흐느끼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그동안 버텨왔던 세월이, 참았던 고통이, 삼켰던 눈물이 그 한순간에 다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려놓고는 제 앞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밥 식기 전에 드세요. 천천히 우셔도 괜찮아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제 눈물을 탓하지 않고 제 슬픔을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그분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소란스럽지 않게 낡은 비닐봉지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들을 꺼냈어요. 국밥, 깍두기, 김치, 계란말이까지 집 안가득 진한 고기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딸이 아직 학원에 있어서요. 아침도 못 먹고 나갔어요. 애는 아직 몰라요. 엄마가 이렇게 된 거.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그렇게 나갔다가 10분쯤 뒤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비닐봉지 안엔 조그만 도시락통이 하나 더 들어 있었어요. 이것도요. 애가 오면 따뜻하게 데워줘요. 성장기 아이는 밥을 꼬박꼬박 먹어야 해요. 그분이 말하자 그제야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그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신경이 쓰였어요. 솔직히 예전에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그때는 하루가 아니라 분 단위로 세상이 무너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장사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끝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제 앞에 숟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그날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렸어요. 동네에서 식당 하시던 할머니셨죠. 식사 안 하셨어요? 밥 좀 드세요. 그 한마디 하면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더라고요. 처음엔 받기 싫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했죠. 근데 할머니가 나도 혼자 먹기 심심한데 같이 먹자. 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한 그릇이 저를 살렸어요. 밥 한 숟갈 삼키면서 깨달았죠. 아, 아직 나는 살아있구나.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그 후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갚는 중이에요. 할머니께 받은 그 따뜻함을 오늘은 내가 받은 걸 당신한테 돌려주는 날이네요. 그 말이 그날 제 마음속 얼음장을 깨버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계속 눈물만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그분은 그릇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제 명함이에요. 혹시 시간 나면 식당에 들러요.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못 드려도 아이 밥값은 제가 책임질게요. 사람 손길이 필요한 곳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한 그릇 국밥집이라는 간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간 뒤 방 안엔 아직도 따뜻한 국밥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온기 속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책상 위로 시선을 돌리니 아까 썼던 편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종이를 찢었습니다. 천천히 한 조각, 한 조각,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불을 끄고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그 따뜻한 밤 내음이,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이 아직 코끝에 남아있던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밥 내음이 스며왔어요. 그 향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죠. 문을 열자 주방에서 그분이 저를 보고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저는 손에 쥔 명함을 보여주며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저 그날 밥 얻어먹었던 사람이에요. 혹시 일자리 있나요? 힘든 일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청소든 설거지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은 한참 저를 보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있죠. 김치 썰 줄 아세요? 그리고 설거지도 할 줄 아시고요. 그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남을 줄 몰랐거든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배울게요. 그날부터 저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먼저 불판에 불을 올리고 대야에 쌓인 그릇들을 씻었습니다. 손은 금세 갈라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이상하게 하루가 견딜만 했어요. 국밥 끓는 냄새, 손님들의 웃음소리. 여기 국밥 하나요. 계산이요? 하는 활기찬 목소리들, 그 모든 게 제 삶에 다시 온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주문이 밀리면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고, 무거운 냄비를 옮기다 손을 데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장님은 천천히 해도 돼요.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셨죠. 익숙해지기 전에는 설거지할 때마다 손이 미끄러지고 반찬을 엎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 많은 점심시간에 국그릇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냈어요. 쨍그랑 그 소리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럴 때마다 사장님은 절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다가와 함께 조각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잘 버티고 계시네요.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다 보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엔 손님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국밥에서 김이 오르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사장님,
국물 진짜 맛있어요. 그런 일상의 소리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세상과 다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느낌. 하지만 몸은 여전히 제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릴 때가 있었고 가끔 현기증이 오기도 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놓치거나 국물을 나르다 비틀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병원은 다니세요? 약은 드시고 계시고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아까워서 못 갔어요. 약 먹으면 좀 나아져요. 그날 저녁 사장님이 식당 문 닫고 나서 약국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그냥 받아요. 제 친동생이 병원에서 일해요. 검사 한번 제대로 받아보세요. 약은 꼭 챙겨 드시고요. 건강해야 일도 오래 할 수 있어요. 봉투 안에는 혈압약, 당뇨약, 비타민까지 들어 있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또 고였어요. 누군가 내 몸을, 내 삶을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당 조절약을 매일 챙겨 먹고 주말마다 잠깐 산책도 했어요. 밥도 제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손에 떨림이 줄고 얼굴에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제 얼굴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제 얼굴에 봄 기운이 도네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잘 버티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변화를 알아봐주고 칭찬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병원 진료 기록표에 찍히는 혈압 수치가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제 삶도 함께 회복되는 기분이었어요.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딸아이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엄마가 국물간을 맞췄다. 엄마, 이제 칭찬도 들었어. 손님이 엄마한테 수고하세요 하더라. 그러면 딸이 웃으며 말하죠. 엄마, 멋지다. 엄마 요즘 표정도 밝아졌어. 그 한마디가 세상 어떤 보상보다 따뜻했습니다. 가끔 딸이 학교 끝나고 식당에 놀러 와요. 숙제를 하거나 간식을 먹으면서 저를 지켜보다가 물어요. 엄마, 왜 여기서 일해? 힘들지 않아?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여기선 밥보다 따뜻한 걸 배워.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거야.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제가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딸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요즘은 주말이면 식당 일을 도와줍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이런 일 하고 싶어. 무슨 일? 사람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일. 엄마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이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지아야. 엄마가 많이 가르쳐 줄게. 국물간 맞추는 법, 사람 마음 읽는 법.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이미 다 가르쳐 줬어. 그냥 엄마 보면서 배웠어.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아침마다 주방에서 제일 먼저 국물간을 보던 사장님이 그날은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 뒷방 문을 열었더니 사장님이 주저앉은 채 식은 국밥 냄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사장님! 사장님! 구급차 사이렌 소리,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 그날의 공기까지 아직 생생합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간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장님은 링거를 맞으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내가 국밥에 간 너무 세게 했나 봐요. 간이 상했네. 그렇게 농담까지 하셨지만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며칠 뒤 저를 병실로 부르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 손이 이전보다 훨씬 가늘어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나 없을 때 식당 좀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마치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사장님, 국물간은 제가 꼭 똑같이 맞출게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사장님은 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내 음식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국밥이에요. 당신도 그랬고 또 누군가도 그럴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식당을 혼자 지켰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양파를 까고 마늘을 다지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처음엔 사장님이 옆에서 지켜보시지 않으니 모든 게 서툴렀어요.
국물간은 맞는지, 불은 세지 않은지 매번 불안했습니다. 아침 첫 손님이 올 때까지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도 그릇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어요. 여자 혼자 식당 한다고? 사장님 없으면 맛이 다르겠지. 얼마나 버티겠어. 그런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문 앞에서 망설이다 다른 가게로 가는 모습도 봤어요. 하지만 저는 사장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그릇이 깨져도 붙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밥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사장님이 하던 그대로 국물은 진하게, 김치는 얇게. 한 그릇, 한 그릇을 사람의 마음처럼 다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 지금 가진 돈이 반밖에 없는데 밥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을까요? 순간 그날의 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목소리, 낮아진 음성, 그 절박함, 눈앞이 흐려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사장님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거든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국밥을 담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 제가 이제 사장님이 해주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SNS에 올라갔습니다. 돈이 없어도 따뜻한 밥을 주는 국밥집. 전화 한 통에 직접 배달해주는 식당. 그 글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우리 가게를 따뜻한 한 그릇 식당이라고 불렀어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에 10명, 20명, 그리고 점점 많아졌죠. 어떤 분들은 여기가 그 식당이에요? 제가 응원하러 왔어요. 라며 밥값을 넉넉히 주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장님, 우리 가게 다시 살아났어요. 사장님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며칠 뒤 병실에 있던 사장님이 TV 뉴스를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화면 속에 제 얼굴이 잠깐 비쳤다네요. 인터뷰하는 모습이었대요. 이 식당은 제게 생명을 준 곳이에요. 그 은혜를 이제 다른 분들께 나누고 싶어요. 사장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 친구, 이젠 저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 됐네요. 이제 저는 놓아도 되겠어요. 그게 사장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식당 불을 끄기 전에 한참 동안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국밥 냄새 속에 사장님의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밥 식기 전에 드세요. 그릇이 깨져도 붙이면 돼요. 내 음식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지금도 가끔 그때 쓰던 주방칼을 들면 사장님이 웃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간은 너무 세게 하지 마요. 그건 인생처럼 조금은 싱거워야 오래 가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항상 두 그릇의 국밥을 올립니다. 하나는 손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사장님을 위한 그릇입니다. 사장님 사진 옆에 정성껏 담아 올려놓아요. 국밥 위에 피어오르는 김을 보면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밥 식기 전에 드세요. 그 말처럼 오늘도 저는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데우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떠난 후 저는 그 식당을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저 사장님처럼 따뜻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열 때마다 주방 한쪽에 걸린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한 그릇.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분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겨울엔 김이 나는 국물 냄새가 문 밖으로 퍼졌고, 여름엔 손님들이 여기 물김치 시원하네요. 국물이 개운해요. 하며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언제나 그분이 쓰시던 조그만 라디오가 켜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흘러나오는 사연 방송 소리, 그게 마치 그분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돈이 없는데 반값에 먹을 수 있을까요? 배가 고픈데 내일 월급 들어와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손이 저절로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담습니다. 뜨거운 국물, 반찬 2가지, 그리고 김 한 장. 딸아이 도시락 쌀 때처럼 정성스럽게 포장해요. 그걸 포장해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습니다. 국물이 새지 않도록 비닐을 2겹 싸고 식지 않도록 신문지로 감싸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합니다. 그날 나도 이런 밥을 받았었지. 그 따뜻함이 날 살렸지.
문 앞에 그릇을 내려놓고 따뜻한 냄새가 그 집 안으로 스며들 때면 왠지 모르게 사장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날 사장님이 제게 해주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일입니다. 어떤 날은 문을 두드리면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한 그릇의 따뜻함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제는 그게 제 인생의 의미가 됐습니다. 밥 한 그릇 속에 그분의 마음도 제 지난날의 상처도 그리고 누군가의 내일도 함께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국밥 냄비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불을 켜고 국물을 끓이고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분께 인사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지냈죠? 이 국물 예전보다 조금 더 진해졌어요. 사장님이 좋아하시던 그 맛이에요.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정말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럼요. 저는 그 한 그릇 덕분에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한 그릇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그날 사장님이 제게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 안에는 밥보다 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어느새 저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 아줌마로 불리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밝은 표정으로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작년 겨울에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처음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실직하고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직접 와주셨잖아요. 그날 밥 먹고 울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이력서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취직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날의 밥값 갚으러 왔어요. 그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다른 힘든 사람 보시면 밥 한 끼 사주세요. 그게 더 큰 보답이에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가게 벽에 붙어 있는 기부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밥값 기금이라고 적힌 투명한 함이었죠. 그 기부함은 사장님이 생전에 만들어 두신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하시며 지금 그 함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1,000원을, 누군가는 10,000원을, 어떤 분은 쪽지와 함께 10만 원을 넣어두고 가시기도 했어요. 저도 예전에 힘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 쪽지들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가끔 밤늦게 혼자 설거지를 하다 보면 문득 그때 그날이 떠오릅니다. 찬밥 반 덩어리 앞에서 무너졌던 날 편지를 쓰며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 하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줬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전화기를 드는 사람, 편지를 쓰다 멈춘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식당 문을 열고 국밥을 끓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날일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세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 웃음을 잃은 사람, 혼자 밥 먹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세요. 오늘 괜찮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만약 지금 힘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을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밥 한 그릇의 따뜻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릇이 깨져도 다시 붙이면 되죠. 사람도 그래요. 깨져도 붙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릇을 닦을 때마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도 붙여서 살아가면 된다. 저도 깨진 그릇 같았거든요. 이혼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산산조각 났던 제 인생. 하지만 이렇게 조각을 모으고 붙이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저 마음 담긴 한 끼, 한마디 따뜻한 말일지도 모른다는 거리요. 혹시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신가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 그 고통. 누군가는 이미 겪어봤고,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느끼는 누군가가 분명 어딘가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건네주세요.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좋아요. 오늘 힘드셨죠?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에게 따뜻함을 건넨 사람은 누구였나요? 지금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다시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